안녕하십니까. 구로노인종합복지관 2021년 체험학교 온라인 특강 2탄 노년기 일상 디자인 법적 준비 강의를 맡은 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강의 포함해서 4개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건데요. 아무쪼록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서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단법인 온율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법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좀 큰 로펌에서 설립한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치매가 걸리신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발달장애인, 뭐 정신장애인 같이 이제 좀 정신적 능력이 조금 부족한, 이제 좀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던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예로 이제 저희들이 후견제도라든가 아니면은 후견제도가 아닌 의사결정 지원제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연구하고 실제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활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도 강의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려운 법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노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텐데, 이게 내가 내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뭔가 좀 찝찝하죠. 내 주위에 있는 분들도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항상 마지막에 무슨 일이 터지면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자분들의 현실이 잘 드러나는데요. 2021년 기준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로 구성된 고령 가구 중에서 약 67%가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부부하고 두 분이서 사시는 가구입니다. 사실 거의 다라고 봐도 돼요. 이게 이제 3분의 2이긴 하지만 뭐 자녀분들하고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들도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 고령이 되면 혼자 살거나 부부하고 같이 산다. 부부 중 한 분 먼저 사별하시면 어떻게 되죠? 혼자 살겠죠. 그래서 결국은 고령 가구들이 고령의 현실에서 보면 좀 외롭게 살아간다. 이게 현실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2019년 기준인데요. 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중 노후 대비를 하시는 분이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되게 적죠. 근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노후 대비가 뭐냐 물어보니 대부분이 이제 재산에 대한 준비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재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많은 수가 국민연금이라던가 그냥 연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하게 특별히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근로활동 하시면서 이렇게 국민연금 계속 이렇게 사대보험 떼듯이 국민연금 떼가잖아요. 그렇게 떼가는 그 돈, 그게 이제 내가 노후 대비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준비가 이렇게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새로 또 독거노인분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우리 사회가 한 3분의 1 정도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든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있는 게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3분 중 1분인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고 느끼죠. 그분들 중에서 이제 특히나 내가 돈이 없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10분 중 1분 정도는 그렇게 경제적인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2020년 통계잖아요. 2020년에 우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 위험이 10%밖에 안 되는 이유가 한 50% 정도 되시는 분이 질병이 무섭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무섭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마 경제적인 위험을 손꼽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령자분들이 이제 노후 대비로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약 67.5%가 집은 한 채 가지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제 70대 가구가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령자분들이 노후 대비하면서 내가 살 집은 하나는 잘 마련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2020년 기준 고령 가구 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 자산액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 자산액을 이제 찾아보니까 한 3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80%가 부동산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가용한 자산, 현금, 예금 자산은 14.2%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3억 5천만 원이라고는 하지만은 내가 실제 내 노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한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 가까이 되는 이제 이 부동산은 쓰지 못하죠. 내가 깔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지난 1탄 때도 강의하셨던 것 같은데 뭐 주택연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갖고 있는 부동산도 유동화해서 경제 이제 좀 유동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거를 차치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날은 길어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살아갈 날이 깁니다. 2019년 기준 기대여명이 65세이신 분들은 21.3년, 75세이신 분들은 13.2년이라고 해요. 결국은 86세에서 88세 정도까지 기대여명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살아야 되죠. 65세, 75세가 돼서 나는 이제 인생 이제 정말 남은 여생 진짜 즐겁게만 살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20년 정도를 어떻게 살 것이냐를 준비가 돼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우리가 건강 생각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020년 기준 고령자들 사망 원인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건데요.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그다음에 4위가 뇌혈관 질환, 5위가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라는 게 치매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4위, 5위인 뇌혈관 질환과 알츠하이머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2위로 올라가요. 암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고령자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처럼 계속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암 다음으로 많은 게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해져서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로 사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런 강의 이런 내용 들으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내 노후를 이런 뭐 치매가 설사 만약에 치매가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연명의료 관련해 가지고도 조사해보면 재밌는데요. 난 연명의료를 안 받겠다. 연명의료라는 게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의료진이 더 이상 이분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망 과정에,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습니다. 라고 판정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그냥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들을 연명의료라고 하는데요. 그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고령자분들 중에서 85.6%예요. 특히 85세 이상이신 분들은 89%가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미리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작성해 두지 않으시면 실제로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내가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는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임종 과정에 접어든다는 게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이 누워있거나 그러는 경우인데 그때 어떻게 내가 스스로 연명의료 안 받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칙은 가족, 직계 가족들이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드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직계 가족 전원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연명치료를 다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동의를 해준 직계 가족이 없어도 연명치료는 다 받아야 됩니다. 89% 대부분이 반대를 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이런 연명의료들을 많이 보는데 이 연명의료 단계에 접어서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미리 안 해놓으면 미리 안 해놨는데 연명의료를 중단하면은 의료진이나 그런 이제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꼭 먼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작성을 해두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 노후 대비라는 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돈 모으고
건강 챙기는 거예요. 근데 참 말은 쉬운데 어렵죠. 둘 다 챙기기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저는 아직 멀었지만 저도 둘 다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후견인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이제 후견인으로 선임된 분들 중에는 재산이 굉장히 많고 또 건강도 열심히 챙기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돈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건강도 챙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체 기능이 쇠퇴하듯이 정신적인 부분도 쇠퇴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현실이고요. 그리고 치매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이제 판단력이 부족해지면 내가 애써 건강 챙겨놓고 돈 모아놓고 재산을 모아놔봤자 통제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재산과 건강을 모아놓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살아갈 거냐인데, 그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후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 놓으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미 건강과 재산을 관리하시는 거는 대부분이 내가 이미 나이가 들고 가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도 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그게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노후라는 게, 내가 꿈꾸는 노후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마 이 강의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옆에 계시는 배우자분하고도 달라요. 꿈꾸는 노후가, 원하는 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는 시골 가서 사신다 그러고 저희 어머니는 절대 시골 안 가신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개개인의 희망과 욕구, 성격, 가치관 등 주관적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노후가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내 것을 통제하기 못하게 됐어요. 이제 치매가 온다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럴 때 이 남이라는 거는 가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남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 주관적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 뜻대로 해줄 거라는, 내가 통제하지 못함에도 내 재산이나 나에 대한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라는 믿음은, 사실은 저는 이제 거의 이건 좀 허황된 믿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내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미리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뭔가 기록으로 남겨놓는다거나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련히 내 뜻대로 알아가지고 내 자식들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희망하는 게 뭔지 알아서 자식들이 해줄 거라는 믿음은 사실은 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런 어르신들도 많이 뵀어요. 그냥 체념을 하세요. 나는 모아놓은 것도 많지 않고 건강도 안 좋고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잘 해줄 거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나이 들다가 어떻게 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이제까지 인생을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이 어르신들은 모두 행복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자원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최대한 즐겁게 생활하실 권리가 있어요. 절대 체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할아버님인데, 제가 이제 상담을 드렸던 어르신인데요. 이제 상가가 하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상가에서 이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80이 넘으니까 이게 상가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내가 80 넘어가지고 이제 거동도 힘들고 난 좀 이제 즐겁게 살고 싶은데, 이런 상가나 부동산, 월세 나오는 수익이 있는 그런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거기에 묶여가지고 삽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거기서 묶여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임차인 찾아가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손을 떼자니 이 상가를 어떻게 잘 관리가 될 것인가 걱정이 되고, 또
자식들에게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상속을 할 것이냐, 또 있는 걸로 내가 어떻게 내 돈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이냐, 그리고 불필요하게 쓸데없는 데다가 돈 안 나가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상담을 하셨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가 이제 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하신 다음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후견인을 게시해 달라고 자녀분들이 이제 성년 의견을 게시해 달라고 법원에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분들끼리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누가 후견인이 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보통 저 같은 이제 제3의 중립적인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변호사가 후견인으로 선임됐어요. 제가 된 건 아닙니다. 제가 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상담을 해드리려고 다른 변호사님이 후견인으로 선임이 됐어요. 자, 이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A 할아버지가 원했던 노후하고는 실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죠? 왜 그렇게 일어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제적 준비나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통한 내 노후를 준비하는 거는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이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도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노후를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안전장치라는 게 바로 법적인 설계입니다. 근데 이 법적인 설계를 우리는 되게 간과합니다. 이런 법적인 설계가 없을 때는 이 내 재산 마련해 놓은 것들도 결국은 그냥 묶여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옆에 있는 자녀들이 이거를 관리해 준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후견인이 된다 이러면 또 그것도 내 뜻대로 잘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돌봄이나 내 몸에 내 건강과 관련된 것도 똑같아요. 내가 이미 건강이 안 좋아져서 치매라든가 이런 게 와가지고 스스로 내 몸을 건사할 수 없게 될 때는 누가 나를 계속 데리고 갈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것들이 뭐 자녀분들이나 누군가가 그런 거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내 뜻대로인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법적 준비에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제가 이제 많진 않지만 몇몇 어르신들을 뵙고 상담을 드리고 강의를 해보고 이러면은 가장 많은 게 이 자신감인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빠르다, 아직은 내가 한참 때다. 제가 이거를 90 넘으신 어르신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직 10년은 더 괜찮다고. 이런 자신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 게, 저도 그런데요, 전체 노인 인구 중에 치매 유병률이 지금 한 10% 정도인데 결국은 한 30%까지 간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치매 환자가 80만 명 정도 되는데 치매 전 단계를 경도 인지장애라고 그러거든요. 그 경도 인지장애 단계이신 분이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추정하는 게. 둘을 합치면은 330만 명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자 인구가 800만 조금 넘거든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이 가족이 있는데 내가 뭔가 미리 법적 준비를 한다는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가족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자식들을 믿고, 또 괜히 내가 이런 거를 미리 법적인 거를 준비를 해놓으면은 괜히 다른 자식들이 오해해서 분란만 일으킨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뭔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 준비를 할 때 결국은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가족들, 내 자식들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내 재산 관리 해주라 이렇게. 그러면은 다른 자식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이제 체념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 뭐 돈도 없는데 괜히 이런 거 준비하고, 노인이 이런 거 준비한다 그러면은 괜히 이렇게 사람만 일만 복잡해지고 그런 생각도 하시는데 참, 네, 그러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우리 노후가 행복하게 우리 노후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이런 재산이나 건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도 계속 이것들이 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안전장치는 바로 법적인 대비다 라는 점을 이 강의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 강의부터는 그럼 실제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